저는 두 분에 대해서 어쩌다 보니 각각 이제 작품에 대해서 비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는데 아무래도 경감문해력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두 분 다 이를테면 장종원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농산물이나 뭐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나 가공식품 혹은 자연물에 바라볼 때 거기에 어떻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식으로도 감염이 그 자연물에 어떻게 들어가 있고 기입되어 있는지를 잘 포착해내는 그런 경감 문해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추미림 작가는 조금은 좀 더 기계적인 그런 시선을 빌어가지고 우리가 일상에 대한 경관을 읽는 다른 식의 관점을 이제 채택해서 작업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분을 오늘의 토크 주제로 엮는다면 경감문해력이라는 좀 키워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녕하세요, 장종원 작가입니다.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환경 관련 어떤 기획전에 전시 의뢰가 들어오면서 저 처음엔 좀 어리둥절했었거든요. 내 작업이 왜 환경 거기 이렇게 전시 의뢰가 들어올까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또 이제 막상 처음에는 그냥 전시가 들어왔으니까 좀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임했다가 그 전시를 하면서 이제 작업과 어떤 작가와 그런 생활과 연계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고, 아무튼 뭐 그런 것과 연관된 작업들 위주로 짧게 그냥 작업들 보여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작품은 이제 2021년인가 22년에 이제 꿀벌이 시체도 없이 뭐 몇억 마리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사라졌다라는 뉴스를 보고 걔네 진짜 어디로 갔지? 뉴스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막 나오고 뭐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기온이 올라가서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 뭐 5G 때문에 없어졌다, 뭐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해서 그렇다, 막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막 되게 뭐 미스테리 엑스파일 같이 사라져가지고 그들이 어디 갔을지 좀 상상을 해보면서 뭔가 이제 원래 살던 터전이 이제 망가지고 이제 살 수 없게 돼서 뭔가 이상향을 찾아서 떠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원래 평소에 작업도 좀 자연의 이미지 수집하고 또 뭐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 거쳐가지고 이런 어떤 낙원의 풍경을 그리는데, 그것이랑 연관 지어가지고 이제 꿀벌들이 자신들의 어떤 낙원을 찾아 떠난 그런 걸 상상하면서 그리게 된 풍경이고요. 이 밑에 작업은 이제 팬데믹 시기에 접했던 어떤 사건 뭐 뉴스들 가지고 작업했던 거고, 이 돌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어떤 일본의 어떤 동물원에 이제 그 코로나 시기라서 관객도 안 오고 이제 아무도 거기를 관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족관에서 혼자 있다가 되게 쓸쓸히 죽은 좀 그런 걸 보면서 좀 뭔가 저만의 방식으로 좀 이 시기를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뭔가 좀 되게 우아하게 좀 기록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별자리 시리즈를 시작했었고, 옆에 있는 천상갑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뭔가 약간 숙주 같은 걸로 지목돼서 되게 주목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사람들이 되게 미식을 위해서 엄청 많이 이제 잡아 먹어서 되게 멸종 위기였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별자리로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작품은 부산 현대미술관 환경전시에 출품했던 작품인데, 이때부터 이제 환경 관련 전시가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환경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던 건데, 이제 이 작품은 그 낙동강에 약간 뚝이 있잖아요. 그 바닷물이 그 민물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 그쪽이 저희 아버지 본적이기도 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그것을 유심히 봐왔고, 근데 이제 그 뚝으로 인해서
뭔가 인간을 위해 농사는 잘 지어지지만 뭔가 이제 그 길이 막히면서 뭐 생물들이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기면서 원래 살던 뭐 장어라든지 그리고 옆에 보이는 거북이 저희 아버지가 살던 그 마을이 이제 등구라고 이제 이 거북이가 올라왔었다라는 걸 토대로 이제 그런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런 거북이도 올라오지 않고 뭐 개도 사라지고 근데 이제 제가 전시할 때쯤에 이제 이 뚝 하나를 여는 실험을 했었는데 근데 하나를 개방하자마자 되게 많은 생물들이 갑자기 안 보이던 것들이 막 생겨나는 그래서 그런 상황들 보면서 뭔가 그거를 좀 재밌게 표현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 그 대저의 짭짜리 토마토가 되게 유명한데 이제 민물과 바닷물이 되게 소통을 한 어떤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짭짜리 토마토를 좀 재밌게 표현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시를 진행하면서 뭔가 친환경적인 작가로서의 실천을 좀 아카이빙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동료 작가들 인터뷰까지 좀 같이 막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최종 질문은 뭐 친환경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작업의 어떤 퀄리티나 보존을 택하겠느냐 했을 때 재밌게도 많은 작가들이 작품 보존과 퀄리티를 택하는. 근데 저도 이 질문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고 너무 친환경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작업의 어떤 보존이나 뭐 퀄리티가 되게 떨어지고 그럼 결국 또 폐기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결국 짱짱하게 작품을 만들어야 나중에도 오래가고 보존도 하면서 그게 더 친환경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재밌는 대답도 나오고 좀 개인적으로 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제가 했던 또 친환경적인 실천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더 막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맞닥뜨리면서 환경이란 건 정말 어렵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추미림 작가입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오늘 지구별 주석에서 주석 파트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포트폴리오 조금 보여드리면서 오늘 어떤 거를 좀 얘기하면 좋을지 제가 짧게 제 작품 세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다니는데요. 저는 제가 매일 일상적으로 만나는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제가 직접 사용하고 또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표면을 웹과 도시로 설정하고 있고 이 두 장소의 경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린 속의 인터페이스를 회화로 그리거나 지도 프로그램의 위성 시선으로 어떤 도시를 저와 관련된 제가 경험한 그런 도시들을 가지고 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상을 지탱하지만 또 동시에 제어하고 있는 구조의 모습, 그런 환경의 모습을 그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연동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런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위성의 시선을 활용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작업과 시각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금 장종환 작가님하고는 다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런 환경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또 그것이 작업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업은 이번 4월에 과천에 있는 젊은 모색 전에 출품했던 작업인데요. 제가 그동안 도시와 장소를 읽고 바라보던 방식으로 과천 미술관을 한번 살펴본 것인데요. 13점의 페인팅과 2점의 내장 화면이 들어있는 영상 설치 작업이고 또 천장에서 지금 영상이 프로젝션 되고 있어서 여러 개의 레이어로 다각적으로 어떤 장소와 공간을 읽어보는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레이어가 들어있어요. 주로 내용은 과천관의 특별한 램프코 구조가 있는데요. 그거를 전시장으로 뚝 잘라서 가져와서 그 위에 여러 가지 미술관의 숨겨진 공간이라든지 또 위성으로 내려다본 굉장히 먼 시점의 미술관이라든지 내부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레이어로 공간을 읽고 또 미술관 공간이란 곳을
기억하고 좀 저만의 필터를 씌워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교류하는 그런 환경들을 미술관으로 가져와서 재해석하고 또 기억해보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또 영상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로잉 작업을 미리 했고요. 또 공간의 어떤 파편적인 모습들을 장소 안에 불러와서 이렇게 좀 공간이 펼쳐져 보일 수 있게끔 설치를 하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미성의 눈으로 내려다본 과천의 모습을 구조 형식으로 한 장씩 붙여 올려서 미세하게 어떤 높낮이가 다른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먼 곳에서 바라본 듯한 것을 표현해 보려고 했고요. 특히 설치에 있어서도 위아래가 없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치를 해서 조금 사람의 시선을 벗어나서 본인이 위성이 된 것처럼 그림 주변을 돌면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형태로 했고, 이 전시는 미술관이 주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벽이 없는 상태이고 아주 베이직한 상태의 미술관, 기둥만이 존재하는 미술관이었고요.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처음 저도 이번 전시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작업하는 것들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도시의 표면 혹은 화면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그것들이 만나는 순간을 전시장에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 속의 픽셀이 프로젝션대에서 그림자가 생긴 물리적인 그림자를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공간의 구조를 가지고 창문에 프로젝션해서 이런 나이트 드라이브라는 드라이브하는 듯한 창밖으로 보이는 걸 연출하기도 하고요. 두 분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설명 너무 잘 들었죠. 네. 좀 더 전시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제목이 지구별을 위한 주석인데, 여기서 이제 지구별은 장종원 작가님이 참여하신 예술가의 지구별 연구소에서 온 거고, 또 주석이라는 말은 추미경 작가님께서 참여하신 미술관을 위한 주석이라는 전시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각각의 전시가 어떤 주제고 또 어떤 작업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전시가 환경적인 실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우리가 마주하는 좀 비극적인 상황을 좀 계속 희극적으로 번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처음엔 좀 재밌고 유머러스하게 다가가가지고 어떤 그 안에 있는 또 우리가 마주하는 모순이나 그런 비극들을 좀 더 재밌게 포착하고 관객 나름대로 좀 재밌게 번역해서 얻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화법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걸 좀 작업에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작품이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자극을 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아까 그 작품은 좀 뭔가 시각적으로 좀 사람들을 뭔가 좀 이렇게 모으는 역할이라고 생각도 좀 드는데, 이제 안에 같이 이 비디오 작업도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업에 있어서 좀 친환경적인 실천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외통수라고 해야 되나?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또 버려야 되고, 또 제가 했던 실천 중에 토양을 위하면 뭐 강물은 또 더러워지고 이런 되게 모순된 상황을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라는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물감 회사에서도 좀 독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어 그 코발트라는 화학 물질이 있는데, 약간 파란색 코발트 블루라는 색깔이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중금속을 써야만 되는데, 그래도 막 어떤 미국 물감 회사에서는 이제 그 독성을 아예 없앤 걸 또 개발을 해서 뭐 물감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리키텍스라는 회사에서는 또 그런 중금속을 줄인 제품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경을 쓰면 이제 그런 보존력이 뛰어나면서도 좀 중금속 뭐 그런 거 많이 줄인 그런 물감 같은 걸 되게 많이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길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은 되게 좀 나름 또 희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가들이 전시를 담는 형식이자 틀이면서 대조이기도 한 미술관을 다 같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주석을 달아보는 그런 전시였는데요. 특히 건축가, 또 디자이너, 또 미디어 아티스트 이렇게 좀 여러 분야의 분들이 어떤 40여 년이 된 되게 이제 정말 리노베이션을 이제 곧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미술관의 어떤 숨겨진 부분들을 어떤 특징들을 자신만의 방식이나 필터로 가지고 온 전시였거든요. 오래된 어떤 형태의 건축물들이 또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뭐 그때 말씀했던 유지 보수의 관점에서 또 어떤 매력들을 작가들이 숨겨진 매력들을 찾아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전시였어서 저도 어떤 장소와 공간을 좀 새로운 시점으로 늘 바라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차에 이런 전시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좋았고, 네. 특히 어떤 그런 가벽이나 이런 어떤 구조물을 조금 피해서 또 그거를 한번 다 같이 진행해 본다는 어떤 경험을 저는 사실 처음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녹아 있고 태도 안에서 되게 오히려 더 즐겁게 만약에 여기에 벽을 세운다면 아니면 그것이 없다면 또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하면서 워크숍도 해가면서 했던 전시라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벽을 제작하고 그러는 것들이 전시에서는 되게 기본적인 어떤 요소로 사실 다들 얘기가 되는데 그런 요소를 사실 없앴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었다는 말인 네네.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마도 그 미술관을 위한 주석이라는 전시 자체가 그 국립현대미술관 가천관의 어떤 역사와 그 맥락을 잘 이해하고 다른 어떤 식의 리모델링으로 과감히 개혁하긴 방향을만 선호하기보다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는 기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장종환 작가님은 그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있었던 지속가능한 미술관이라는 전시에서 아까 전에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그 재료에 있어서의 실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경험은 또 어떠셨는지. 그때 이제 미술관 전시가 정말 좀 파격적으로 친환경적인 실천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가벽 같은 경우는 되게 조립식으로 해서 페인트 칠도 안 하고 뭐 리플렛도 안 하고 뭘 이렇게 계속 안 해가지고 사실 되게 당황을 했었어요. 전시를 보고 별로다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친환경과 이 시각적 아름다움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시도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너무너무 공감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이 사이에서 우리는 작가와 기획자는 어떤 노선을 취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 이런 친환경적 실천을 기업이 훨씬 많이 더럽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영향이 별로 없는 미술관에 떠넘기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사실 이번에 이 과천관에 이제 환경 관련 전시를 하면서 아이들이 좀 와가지고 되게 재밌게 막 어떤 그 눈높이에 맞춘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참여형 뭐 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되게 미세하게나마 그런 인식이 좀 개선하는 그런 느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 회의감이 조금 거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너무 좀 큰 기대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그런 과속 방지턱 그 정도도 아니고 이게 가짜로 그려진 과속 방지턱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 역할이라도 해낼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모건 스트리콧이라는 미디어 보존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독일의 제카임이라는 미디어 아트 센터에서 보존사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맡았던 업무가 그 화면에 보이는 인터랙티브 플랜트 그로잉이라는 이 작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상당히 이제 미디어 아트 역사에서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 그런 작업인데, 근데 이 작업이 1992년 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가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관객들이 작품에 참여를 하려면 식물을 만져야 돼요. 식물을 만지면 그 식물과의 어떤 그 인체와의 그 전자기적인 반응으로 그 스크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작업인 거죠. 근데 이 작업이 노후화가 된다는 말은 식물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모건 스트리콧이 그 미디어 아트에 있어서의 관리와 돌봄이라는 그런 주제를 꺼냈어요. 2012년쯤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애착이나 돌봄 이런 식의 그 태도로 예술 작품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화두를 던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좀 이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또 두 분 작가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뭔가 친환경이라는 그런 화두 때문에 친환경적인 전시를 하기 위해서 또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 가벽을 또 새로 제작해서 모듈을 만들고 전시 때마다 새로운 모듈을 막 만드는 건 사실 그거는 모듈을 만드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계속 뭔가를 만듦으로써 친환경에 다가가는 그런 태도보다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애착과 돌봄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유지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우리가 좀 책을 가지고 왔죠.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책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풍경에 관심이 많았고 이제 그 풍경을 좀 우주로 확장을 하면서 좀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또 자연스럽게 또 리서치를 많이 하게 되면서 저는 사실 약간 지구와 어떤 인류가 되게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을까? 이 지구도 영원하고 그래서 뭔가 이 환경 오염이나 이런 재난 같은 게 되게 더 힘들게 되게 다가오는 그런 지점도 있었는데 이제 우주 리서치를 하면서 우리 정말 이 지구와 인류의 역사는 정말 이 제목인 창백한 푸른점처럼 멀리 우주에서 온 정말 이 1픽셀도 안 되는 막 이 되게 짧고 되게 그런 정말 찰나의 어떤 역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 같은 걸 들으면서 되게 막 좀 겸손해지는 마음이 들고 그 인류와 지구가 유한하다라는 걸 좀 인정하고 난 순간부터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좀 허무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유한하지만 남은 시간을 좀 더 좀 유의미하고 좀 더 겸손하게 막 아웅다웅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효일인 작가는 이제 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네. 또 아주 유명한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아침 드라마랑 막장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책을 초등학교 때 서점의 한 코너에서 읽고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책인데 사실 끝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중간쯤에 이 애벌레 두 마리가 어떤 애벌레들이 모여있는 어떤 탑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씬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스포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일 위에 있는 애벌레가 얘기해요. 야,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야 조용히 해. 밑에 있는 애들이 가장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은 이곳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막장 드라마의 어떤 향기를 여기서 느꼈는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갑자기 책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토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계속 가고 싶어하는 어떤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곳일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근데 제가 근래 들어서 이 책의 끝을 드디어 읽었는데 되게 더 큰 결말이 있긴 했어요. 내려오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내려오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이제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드디어 이제 어떤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서 나비가 된다라는 그런 건데 그런 내려올 용기가 이제 이 모든 애벌레들의 어떤 DNA 안에 이제 들어 있어서 이제 나비가 될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데 다만 그걸 깨닫지 못한 채로 그렇게 위로 올라가기만 하는 걸 보면서 요즘에 많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도 키우면서 과일값이 점점 올라가고 또 되게 맛도 없어지고 더 이상 사과가 10,000원대가 아닐 때 과연 우리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시 앞서서는 포트폴리오랑 전시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주로 저는 작업할 때 뭐 되게 진부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뭐 어떤 이런저런 어떤 장애물 같은 게 있고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있어도 그거를 저는 이제 작업을 통해서 한 칸씩 넘어보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게 그 꼭대기에서 내려올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져온 책은 사회학적 파상력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전체를 다 추천하진 않고요. 1부 1장 미래라는 그 챕터를 나누고 싶어요. 파상력은 어떤 약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세계가 지금 뭔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징후가 감지되고 뭔가 어떤 공포나 불안의 정서가 이제 다들 공유는 되는데 그 불안감을 약간 가위눌리처럼 이제 좀 느끼는 그런 그 상태? 그래서 그 가위에서 깨야되는 그 순간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을 파상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2011년 그 동일보 대지진 이후에 이제 쓰신 글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첫 문단에 한 방울의 물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한 방울의 오염수를 마시고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너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막막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 이제 2012년 3월 10일에 시청광장에서 있었던 그 후쿠시마 일주일 이제는 탈핵이다 집회에 참여한 그 소녀 아베 유리카의 말을 옮기고 있어요.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래대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원전 사고 때문에 방사능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 던진 마지막 질문으로부터 그 김홍준 저자는 삶의 불가능, 사랑의 불가능, 그리고 잉태의 불가능을 읽어내는데요. 이 책을 또 이제 공유를 하게 된 것은 두 분이 아까 부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저도 결혼을 했고 그 또 저희가 되게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의 따님이 지금 바로 앞에 앉아 있고 저의 아이들도 왔었는데 도망을 갔네요. 네. 저희 아이들은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약간 이 김홍준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이 암담한 어떤 미래에 대한 그 감각을 우리는 좀 공유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좀 갖고 오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이제 토크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